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그는 레벨 끝에서 떠났어요. 왜 해적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이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해적들은 여전히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적이 많은 지역 중 하나는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나라죠. 2000년대 초반 소말리아 근처를 지나는 화물선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해적들의 방식도 매우 빠릅니다. 그들은 작은 스피드보트를 사용해서 큰 배를 쫓아갑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배에 올라타서 선원들을 통제하죠. 많은 경우 소말리아 해적들의 주된 목표는 화물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를 장악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배를 풀어주는 대가로 큰 몸값을 요구하죠.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받은 몸값의 총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말리아에서 해적 행위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91년 소말리아의 중앙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축출된 후였죠. 그 이후 내전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많은 지역이 각자 무장 세력을 가진 여러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긴 해안선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해양을 지켜야 할 다른 정부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말리아 해안가에 사는 많은 가정이 생계를 위해 어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해안 감시가 약해지면서 외국 어선들이 소말리아 해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법 어업과 허가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UNODC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 해적 행위가 시작된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어업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현지 어민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작아서 대형 어선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선박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면 소말리아 어민들에게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게다가 정부가 무너진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약해진 시기에 소말리아에 위험한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소말리아의 몇몇 해안에서는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와 파손된 용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UN 환경계획, 소말리아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오랜 우려와 이것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안가에 무장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말리아 어부들과 지역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이 불법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적발한 외국 선박에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단체 중 일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 선박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선만을 쫓지 않고 화물선과 그 밖의 다른 배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덴만과 가까워서 아시아와 중동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로 가거나 돌아오는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는 수많은 상업 선박이 오갑니다. 해적들에게는 많은 잠재적 목표가 있는 셈이죠. 일부 단체가 큰 몸값을 받으면서 더 많은 소말리아 사람들이 해적질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적질은 점점 조직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부들만이 아니라 배와 연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목표 선박을 찾는 사람들, 무장하고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 몸값 협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해적 작전에 자금을 대고 몸값의 일부를 받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몸값으로 얻는 돈이 커질수록 작전도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어업구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던 해적질이 명백한 범죄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몸값으로 얻는 돈이 커질수록 해적질의 규모도 커졌고 소말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해안 통제 부재에서 시작된 문제가 국제 해운의 문제로 빠르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해상 무장단체들이 단순한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1994년경
한 사건에서는 자신들이 해안 경비대라고 주장하는 26명의 소말리아 남성들이 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그 배를 닷새 동안 장악했고 몇 가지 물건을 챙긴 뒤 떠났습니다. 이 사례는 그 당시 소말리아 해적질이 아직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2월 26일 2004년 에도 소말리아 해안 지역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양 쓰나미가 그들의 해안까지 닿은 것입니다. 많은 집과 어선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말리아 정부는 대부분의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서로 다른 시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벌과 무장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법과 치안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집단이 더 쉽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말리아 해적 행위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고 단순한 공격이었지만 점점 더 조직적인 작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에 접어들면서 소말리아 해적들은 해안에서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선이라고 불리는 더 큰 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선에서 작은 스피드보트를 내보내 목표 선박을 쫓았습니다. 일부 집단은 레이더, GPS, 그리고 위성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바다를 지나는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선박 항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목표가 어디를 지나갈지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 덕분에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2008년에 이르자 소말리아 근처에서 해적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해적 사건의 거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몸값으로 받는 돈도 더 많아졌습니다. 2008년에는 일부 사건에서 평균 몸값이 약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 사업가와 군벌들이 해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적 행위가 일종의 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해적단체의 돈, 연료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박 납치가 성공해 몸값을 받으면 그들도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로이터 통신은 소말리아의 한 마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며 그곳이 해적들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해적 행위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어부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금을 대고 이익을 얻는 하나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해적단체들은 자신들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과 폐기물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작전이 커질수록 그 이유를 내세우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어업과 아무 관련 없는 선박들도 해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동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조차도 해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2011년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보고된 해적 사건은 237건에 달했습니다. 그 해에는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몸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선박과 승무원을 풀어주기 위해 요구하는 몸값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박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승무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오가는 돈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을 막기 위한 더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몇몇 큰 사건들로 인해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11월 해적들은 소말리아 근처에서 크루즈선 시본 스피릿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과 로켓 추진 유탄을 사용했습니다. 파르코가 공격을 받았지만 탈출에 성공했고 승객 중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러 나라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크라이나 화물선 MV 파이나를 납치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파이나가 실은 화물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에는 33대의 T-72 전차, 탄약, 그리고 기타 군사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군함들이 즉시 파이나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다른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간의 협상 끝에 그들은 320만 달러를 받고 2009년 2월에 선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소말리아 해적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4월
4명의 소말리아 해적이 미국 화물선 머스크 엘라베마호를 공격했습니다. 선원들은 대형 선박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은 선장 리처드 필립스를 붙잡아 작은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미국 해군이 도착했고 며칠간의 해상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2일 미 해군 특수부대 실스가 필립스 선장을 구출했습니다. 4명의 해적 중 3명이 사살되고 1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바다의 일부만을 감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적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매우 넓었습니다. 인도양과 아덴만 전체에서 모든 선박을 감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은 보트가 해적선인지 즉시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일반 어부들도 작은 배를 사용합니다. 해적들이 선박에 올라타서 인지를 잡고 있으면 군대가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해 군사력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해운업계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고압 물분사 호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적선이 다가오면 선박의 옆면에 강한 물을 뿌려서 해적들이 올라오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박은 옆면에 철조망도 설치해서 더 오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감시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승무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수상한 배를 찾기 위해 전담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박 내부에는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안전실도 만들었습니다. 해적이 배에 올라타면 승무원들은 이곳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구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고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최적 관리 지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덴만에는 국제권고 통합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선박 항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항로에서는 국제해군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상선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해군 함정이 상선 그룹을 호위하기도 합니다. 많은 해운 회사들도 민간 무장 경비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훈련된 경비원이 해적선이 접근할 때 선박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들이 아덴만과 인도양에서 순찰을 돌기 위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조합이 점차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선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선원들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선박은 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해군 병력이 중요한 해상 운송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이르러 소말리아를 기반으로 한 해적 공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1년에 286건이었던 공격이 2012년에는 99건으로 줄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행위를 무너뜨린 것은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선박 보안, 국제 해군 순찰, 해상 운송로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 그리고 해적에 맞선 다양한 조치들이 결합되었습니다. IMO에 따르면 해군의 존재와 상업 선박들이 권장 보안 수칙을 준수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소말리아에서 급격히 증가했던 해적 행위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점은 지금까지도 소말리아에는 빈곤, 열악한 정부 서비스, 일부 해안 지역 사회의 일자리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납치 건수가 줄었더라도 해상 보안이 다시 약해지면 해적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소말리아인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나은 정부를 세우고 더 안전한 해안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해적 행위가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이야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장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한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납치로 얻는 돈이 커지면서 해적질은 조직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종류의 배든 상관없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문제를 납치, 폭행, 선박 납치의 정당화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에서 해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약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며 충분한 치안이 없을 때 조직범죄가 더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가 줄어든 후에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에서 해적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석유를 훔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즉,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배가 지나가지만 보안이 약하고
제대로 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똑같은 해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말리아 근처 바다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해적 공격이 줄어들었지만 2023년 말부터 다시 새로운 선박 납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소말리아 해적 단체들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 해적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말리아 해적이 등장하기 전부터 해적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천 년 전부터 바다에서 배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이 커질수록 해적들에게도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음식, 돈, 천, 무기 또는 다른 귀중한 물건을 실은 배가 있으면 그 화물을 쫓아가서 빼앗으려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지중해에서 해적 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많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배들은 음식, 와인, 기름, 금속,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여러 도시로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선들은 해적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지중해의 해적들이 로마 공화국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집단 중 하나는 실레시아 해적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 아시아 마이너 주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물만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납치해서 석방의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때 카이사르는 아직 젊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강력한 로마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바다를 여행하던 중 해적들에게 붙잡혔고 해적들은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몸값이 지불되어 카이사르는 풀려났지만 그는 그 일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해적들을 추격했고 많은 해적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처럼 강력한 곳에서도 해적 행위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커지자 로마는 지중해에서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폼페이우스가 그들에 대한 대규모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해적 기지가 공격당했고 지중해에서의 해적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비싼 상품을 실은 배가 있는 한 여전히 바다에서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자 다양한 집단들이 배와 해안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집단 중 하나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바이킹입니다. 모든 바이킹이 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상인, 농부, 탐험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바이킹 집단은 긴 배를 이용해 빠르게 다른 곳에 도착하여 해안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배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강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도착해 공격하고 대군이 도착하기 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적질도 변했습니다. 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이 단순한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민간 선주들에게 적국의 배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략 선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배를 공격해서 화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적과 사략 선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적은 아무런 법적 허가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략 선원은 정부로부터 적국의 배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부류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예전 사략 선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부는 허가가 없어도 계속해서 배를 공격하곤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해적으로 간주됩니다. 1600년대와 1700년대 초에 이르러 오늘날 해적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를 해적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연도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시기의 전성기를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반까지로 봅니다. 이 시기는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해적을 바라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습니다. 해적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의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아프리카, 카리브해,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수많은 배를 보냈습니다. 설탕,
담배, 은, 그리고 다른 귀중한 상품을 실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귀중한 화물을 실은 배들이 카리브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해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적에 합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선원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월급도 적었습니다. 항해는 길었습니다. 일도 위험했습니다. 때로는 선장과 장교들의 대우도 가혹했습니다. 해적선에서는 평범한 선원들도 얻는 돈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해적 선원들은 어떻게 전리품을 나눌지, 그리고 어떻게 리더를 뽑을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적의 삶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매우 위험했습니다. 전투, 질병,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몇몇 선원들에게는 해적 선원이 되어보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임금과 힘든 삶을 견디며 일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해적 중 한 명은 에드워드 티치, 즉 블랙비어드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블랙비어드는 1700년대 초반에 활동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배는 퀸앤의 복수호라고 불렸습니다. 이 배는 원래 프렌드십이라는 배였으나 그가 획득해서 대형 해적선으로 사용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적을 위협할 때 무기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명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전투 전에 일부러 무서운 모습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상대 배의 선원들이 바로 겁을 먹으면 길고 힘든 전투 없이 바로 항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해적에게 성공의 큰 요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해적 선장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면 그 이름만으로도 상대가 항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비어드의 경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27년 11월이었습니다. 1718년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오크라코크 섬 근처에서 버지니아에서 파견된 군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시기에 또 다른 유명한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바솔로뮤 로버츠로 블랙비어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단 몇 년 만에 수많은 배를 납포한 해적 선장이었습니다. 칼리코 잭 웰컴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 2명의 여성 해적이 그의 선원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해적 선원의 일원이 되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앤 보니와 메리 리드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해진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과 전설을 뒤섞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많은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명의 해적이 있었는데 그는 한 척의 배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에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에브리입니다. 1695년 에브리의 일행은 인도 무굴 제국과 연관된 대형 선박인 간지간지 이사웨이를 습격했습니다. 해적들은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브리는 그의 시대에 가장 수배받는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무굴 정부는 분노했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내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은 그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에브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사라진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대적인 수색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해적 활동은 카리브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공격하는 코르세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바르바리 코르세어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많은 근거지가 당시 바르바리 해안이라고 불렸던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상선을 공격하고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거나 몸값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일부 코르세어들은 현지 통치자들로부터 지원이나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렉선들처럼 이들은 항상 단순한 독립해적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한편 중국과 남중국해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해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 지도자 중 한 명은 정장 이사오라는 여성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칭시라고도 불립니다. 1800년대 초 그녀는 남중국해에서 매우 거대한 해적 집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남편 정의가 사망한 후 정장 이사오를 그들의 거대한 해적 조직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척의 배만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함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룹에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해적 그룹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너무 강력해져서 중국 정부와 다른 세력들도 그들을 무찌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정정의 손은 중국 당국과 협상을 해서 많은 유럽 해적들처럼 잡혀서 사형당하는 결말을 맞지 않고 해적지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블랙비어드 같은 유명한 해적들은 사라진 걸까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해군과 정부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와 항구에 대한 감시가 약했던 시절에는 해적들이 숨을 곳을 찾고 훔친 물건을 팔고 배를 수리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해군이 커지면서 더 많은 군함이 해적을 차고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해적 중에는 잡혀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적이 되려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720년대에는 정부가 해적 수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사면이나 항복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겼습니다. 이로써 소위 해적의 황금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사략선의 사용도 변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부 국가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 민간 선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856년에 많은 나라들이 파리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많은 나라들이 사략선 운용을 전쟁의 일반적인 일부로 삼을 권한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군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변하고 국제 해운로가 더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1700년대처럼 대규모 해적 함대가 활동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해적에 관한 것들 중에는 항상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해적선이 해골과 뼈가 그려진 같은 검은 깃발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해적 깃발의 디자인은 다양했습니다. 해골, 해골뼈대, 모래시계,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다른 여러 가지 심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깃발들은 목표 선박을 겁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해적들이 포로를 배 옆에 튀어나온 나무판 위로 걸어가게 하는 이른바 널빤지 위를 걷게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화와 책에서 유명하지만 황금기 시절의 해적들이 실제로 자주 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바른 처벌에 대한 실제 보고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외딴 곳에 버려두거나 직접 바다에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해적이 비밀섬에 보물상자를 묻어둔 것도 아닙니다. 큰 재산을 얻은 해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음식, 술, 무기, 배수리, 그리고 선원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돈을 써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적들은 얻은 물건을 땅에 묻고 보물지도를 만드는 대신 빠르게 사용하거나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듣는 해적들의 말투조차도 현대 오락의 큰 부분입니다. 유명한 해적 억양은 20세기 영화와 배우들에 의해 더 강화되었으며 1700년대 모든 해적들의 실제 말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적과 영화에서 보는 해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은 종종 모험심이 강하고 보물을 찾는 재미있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진짜 역사에서 해적질은 매우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배가 도난당하고 사람들이 납치당하며 선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해적과 현대 해적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귀중한 배들이 많이 지나가고 정부의 해상 감시 능력이 약한 곳에서 활개를 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지중해를 지나는 배들이 큰 표적이었습니다. 해적의 황금기에는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카리브해와 대서양에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요한 무역로를 지나는 배가 많아서 대형 해적 한 배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후 소말리아 근처에서도 같은 기본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바뀌었고 무기도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GPS, 위성전화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적질이 계속 반복되는 데에는 한 가지 단순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귀중한 화물이 있고 감시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 기회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항상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해적질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현대 화물선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긴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대 지중해에서부터 카리브해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역사는 반복해서 해적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순히 해적 선장을 잡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박 항로도 더 안전해져야 합니다. 법 집행이 더 강력해지고 해적들이 숨거나 그들의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